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제로 금리와 위험한 보험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는 이제 11년 만에 연준에서 레포를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추석 이벤트로 당첨자를 발표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일 주소는 보내줬는데 배송 정보를 답장을 안 주신 분이 4분이 계세요. 김동현님, 그리고 동호김님, 그리고 윤성중님, 그리고 제임스 정님. 이 4분이 지금 배송 정보 답장을 안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뭐 시크로스 나인님, 뭐 다이너마이트님, 그리고 옐런 제이님, 주신국님, 팔랑귀님, 로드리고 팡님, 사냐님, 사막의 라이언님, 그리고 션유님. 이분들은 메일 주소도 지금 아직 안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그 기존 커뮤니티 댓글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메일 주소를 아직 안 남겨주신 분은 본 영상이 올라가면 그냥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바로 확인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 금리 반등으로 경고등, 결국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말고는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주요 이 문제 때문에 채권 금리가 급반등했죠. 채권 금리가 급반등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속 시장도 함께 조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분기말 세금 납부 요인과 그리고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이제 급반등하기 때문에 이 뜻이 바로 단기 채권이 이제 공급량이 시장에 늘어나겠죠. 매도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뭘 말씀드렸죠? 특히 3분기에 미국 쪽에서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168번, 169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인들이 한꺼번에 다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결국 미쳤어요. 이 문제가 결국 지금 시스템에 자금 경색을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연결됐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결국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자금을 빌려 쓰는 그 기관들, 은행들은 필요한 자금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결국. 그리고 특히 초단기 자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11년 만에 레포 운용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이게 스탠딩 레포가 아닙니다. 레포입니다. 그냥 레포입니다. 그냥 레포. 일단 그냥 일반적인 그 레포 운영으로 급한 불부터 일단 껐는데 이 레포 운영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권 시장의 문제, 특히 이 단기 채권 금리의 그 통제력, 이런 문제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167번, 168번, 169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놨는데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포 11년 만에 연준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 레포와 관련된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레포 운용을 통해 약 531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했다. 이제 9월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연준은 오버나이트 자금 시장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 아침 오버나이트 레포 거래로 53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오버나이트라는 거는 그냥 하루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레포 거래는
일정 기간 이후 되팔겠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이다. 프라임 딜러 입장에서는 보유 채권을 연준에 팔고 그만큼의 유동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레포입니다. 연준의 공개 시장 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은에 따르면 전일 실효 연방 기금 금리가 2.25%를 기록을 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장 마감 때 2.14%였는데 이게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요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기금 금리 지금 2에서 2.25%잖아요. 그 상단 영역이랑 일치하는 수준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실효 연방기금 금리 매수 호가가 5%까지 치솟았고 이 문제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의 레포 운용은 벤치마크 금리가 연준의 목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일단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 이상 금리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레포 운용을 통해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겁니다. 전일부터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는 한때 8.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기 세금 납부와 단기 채권 공급 증가 등이 단기 자금 시장 금리 상승의 이유로 추정이 된다. 최근 연준이 보유한 증권은 규모를 줄이는 양적 긴축을 단행한 점도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진 이유로 풀이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양적 긴축을 끝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편 뉴욕 연준은행은 이날 최대 한도 750억 달러 규모 레포 운용을 발표한 이후 시장 조작에 나섰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이를 한 차례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우존스는 연준이 레포 운용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도입하면서 유동성이 넘쳤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시장에 조작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준이 약 11년 만에 레포 운용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다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금 경색이 단지 기술적인 요인인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더 구조적인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네, 제가 167번에서 169번 세 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결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코너스톤은 이날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영구적인 해결책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 그리고 영래포 기능의 도입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양적 완화가 바로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입니다. 지금 궁극적인 해결책을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때 168번, 169번 영상에서도 제가 연준이 결국에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형태의 양적 완화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한 양적 완화.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만이 지금의 이 채권 시장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문제.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양적 완화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만 돼요. 그래서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2020년에는 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2020년에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2020년쯤에는 이미 시점에 4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이 시작이 된다면 멈출 수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제 제로금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양적 완화를 지금 상태에서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제로금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해야만 그것이 그나마 뭐 이자율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그 적자 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이 될 건데, 결국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제로금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문제는 지금의 금융 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 밖에 갑자기 출현하는 뭐 악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변수들. 그리고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더 중요한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 몰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대중에게 대놓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것을 대놓고 대중들에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의 큰 하락을 야기시킬 겁니다. 왜냐, 이거는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을 보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핑계를 만들거나 또는 이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의 시장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로금리,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연준은 이제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이 이후로부터 이미 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무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도 이 제로금리는 일시적인 제로금리가 아니라 거의 제로금리 고착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로금리 문제에 대해서 왜 앞으로 우리가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제로금리가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까? 이걸 이제 보험사 문제로 좀 연결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제로금리는요,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정책은 보험사와 은행사에게 악재입니다. 은행에게 왜 악재인지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장기와 단기 금리가 굉장히 플랫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은행의 수익성에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뭐 유로존이나 뭐 일본 쪽 이런 쪽에는 은행들의 그 주가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익성이 악화됐는지. 근데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도 문제가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또 하나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저금리 정책에서 보험사가 어떤 문제를 드러내느냐, 바로 역마진의 문제입니다. 역마진. 우리가 거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거의 3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됐죠? 금리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가
하향 추세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1980년대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은 여기에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다 고금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금리로 다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역마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 여기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보험 상품의 메리트가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보험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나요? 점점점 메리트가 떨어지죠.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굳이 필요한 그 실손 보험들 이런 것들을 빼놓고 그다지 수익률을 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보험사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실적 악화는 결국 성장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험사는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5%가 넘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 계약을 40% 이상 보유한 대형 생명보험사들에겐 지금의 이런 저금리 환경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자산운용 수익률로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보험금을 보험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자산운용 수익률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버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보험시장이 2017년이 실제 경제에서 이제 탑을 찍었던 해잖아요. 2017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기준입니다. 이때 이후로 보험사들이 2년 연속 성장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환경 자체가 보험사들에게 얼마나 더 치명적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그 레포 문제를 이제 또 거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국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IFRS 17입니다. 이게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바젤 3와 이제 관련이 돼서 시행되는 국제 회계 기준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 2019년 재무제표는 이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2017년까지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 말 12개의 대표되는 생보사 자본성 증권 발행 금리가 평균 4.58입니다. 평균 4.58%인데 운용자산 이익률은 그보다 못 미쳐요. 3.42%. 그럼 여기에 1.16%의 역마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만큼 계속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역마진 규모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 재무 건전성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제가 IFRS 17이 이제 전면 시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바뀌는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걸로 기준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어쨌든 지금보다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IFRS 17이 시행이 된다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에 비해 짧아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산보다 부채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 잔존 만기입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더 벨이라는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를 내놓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제목은 한화생명 자산 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생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치는요, 하나생명만의 수치가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생보사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적인 생보사의 그 평균 수치를 보면은 자산 듀레이션이 8.35년 정도 지금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 듀레이션은 9.61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2022년부터 IFRS 9이 전면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부채와 자산이 모두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채 듀레이션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부채 듀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20년, 많게는 30년까지 바뀝니다. 그러면 자산 듀레이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갭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저금리 기조에서는 엄청난 자산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산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히 장기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듀레이션이 긴, 최소한 30년물 국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2022년 IFRS 17이 시행되기 전까지 최대한 매입을 해야 돼요. 기존에 그 만기가 되는 자산들은 이제 어쨌든 환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을 다시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산을 매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초장기물 30년물 이상의 그 국채를 위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보험사에게는 30년물 국채 수요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물 30년 이상의 그 장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도 보면은 대부분 3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바젤3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좀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은 다 국제결제은행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바젤3 영향도 다 받겠죠. 그러면 그런 보험사들이 자기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장기물 30년물 이상의 국채를 많이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요가 국제적으로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 본다면 어쨌든 지금 보험사는 큰일 났습니다. 2020년, 2021년 이 2년간 남은 이 2년간 동안 최대한 30년물 이상의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 갭 차이를 어떻게든 이제 줄여야 돼요. 이 듀레이션 갭차,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 간의 이 듀레이션 갭차가 확 벌어지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본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더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자본 증가 효과가 아니라 자본 감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장기물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 듀레이션 갭차를 줄여야만 하지만 원론적인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부터는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험사 쪽에서. 뭐 이런 자금도 없는 보험사들은 뭐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때만 가더라도 구조조정이 서서히 시작이 될 거고 IFRS 17이 적용이 되는 2022년부터는 보험사 업계의 구조조정이 아마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보험사들이 지금 연속 2년간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건 이제 평균치입니다. 2019년 상반기 생보사의 순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32.4%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손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 29.5%가 감소가 됐어요. 물론 지금 언급됐던 이런 자료들은 다 링크를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게 말하면 뭐 체질 개선이 될 겁니다. 보험사 업계에도 대대적으로 30년 동안. 그리고 보험사 역사로 보면은 199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랑을 만들었고, 사실상 보험사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는 200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자면 2010년,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보험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그런 장기 상승 추세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질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금융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9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잠깐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을 보면은 제가 월요일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 그 사우디 사태가 변수로 확 떠오르면서 금리 동결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좀 더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하나가 추가된 셈입니다. 이 사우디 문제가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유가 문제는 물가 문제랑 바로 직결이 되죠. 그래서 유가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금융 환경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는 바로 이제 긴축 발작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로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금리 인하 그 타임라인을 조금 더 뒤로 늦출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장을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런 정책들이 뭐 2, 3일 만에 확확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우디 사태로 인해서 금리를 동결을 한다? 이거는 시장에게도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담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잘 끝난다 라는 보장이 없죠. 이미 5월달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사우디 사태, 기존의 불확실성이 이것이 하나로 있었는데 이거에 지금 추가가 돼서 총 두 개의 불확실성이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니까 다시 미중 무역 협상을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멘트를 다시 내놓고 있더라고요. 약간 완전한 강경은 아니지만 살짝 강경한 멘트를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을 압박해서 어떻게 해서든 스몰딜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 히스토리도 있고 무조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끝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잘 끝날지 말지를 확인한 후에 보는 게 낫고, 그리고 사우디 사태가 장기화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사우디 선택에 달렸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응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우디 결정만이 남았어요. 사우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중동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이 뒤로 무조건 후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6월 달에 이란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3개월 동안 잠복기를 걷다가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터져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 사우디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미국에 통보를 하고, 만약에 미국이 군사조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가는 정말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연준에게는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의 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연준이 내일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만들게 할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금리 동결 확률이 45%에 육박하지만 연준의 정책을 단 며칠 만에 확 바뀔 수 없다라는 그런 성질을 고려를 할 때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하는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후에 또 한번 금요일날 리뷰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